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사실 방향성이 좀 없었습니다. 하루 좀 쉬기도 했고 오늘까지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방향성이 있지 않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미증시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좀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 내부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이 가이드라인이 소개가 됐습니다. 세부화는 5월 중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곤 있습니다만 사실 그 가이드라인 자체는 시장에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자율성을 좀 기본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은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이긴 합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입법을 전제로 한 좀 비업 프로그램이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를 좀 분리 과세해 주라라는 아니면 법인세 감면, 더불어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조세법이라든지 더불어서 법인세, 상속세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밸류업 기대감이 사실 조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도 시장 내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연기금 중심으로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강하게 추진하려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자율성이고 세부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보이시는 것처럼 입법을 전제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과 동일한 세부 방안이 발표된 것이긴 합니다. PBR, ROE 등 기업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비재무 지표를 활용해서 현황을 진단하고 그 방법을 좀 제시하는 건데요. 아마도 5월에 이제 세부안이 발표가 될 텐데 시장에서는 이런 입법을 전제로 한 법안이 포함이 될지 아마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증시 활성화를 자극시켜 줄 수 있을지 조건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더불어서 최근에 2차 전지 그리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인터넷 기업들도 주목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주요 섹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이어지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지금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서두에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을 준비했던 이유가 지난주에 증시가 워낙 좀 오리무중이었거든요. 그렇죠. 방향성이 네, 없다가 맞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FOMC 이후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대외적으로는 뭔가 훈풍이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데 대내적으로도 이 밸류 프로그램이 조금 뭐랄까요 좀 뒷받침해 준다면 시장이 네. 다시 2,700, 2,800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조금 좀 실망했다라는 네, 평가들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기존 가이드라인 정도를 이제 확인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일정들 좀 발표됐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사실 기존 발표됐다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다 예상했던 범위들이었죠. 뭐 ETF 개발이라던가 지수 개발이라던가 또 이제 ETF 관련된 그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일정들이 조금 더 나왔고 조금 더 빨리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제 뭐 세제 혜택 같은 그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자율성인 참여를 장려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여를 장려하는 기조가 한 번 더 확인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종목들이 이번에는 좀 세론이라고 표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종목이 막 쏟아지기보다는 뭔가 그냥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냥 평범한 날 중에 하나인 날이었죠. 그래서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나서 안다라고 하면 확실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과제고 그다음에 일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계속 비교를 하는 게 일본 사례를 계속 비교하는데 맞아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사실 이런 구체적인 과정들이 일환이 쌓여서 올해부터 뭔가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밸류업이다. 우리가 하나의 뭐 테마주 성격으로 보면서 이것들을 보면서 쭉 막 지수를 막 끌고 가서 막 그렇게 막 3천, 막 4천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지수를 중장기적으로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든 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자동차나 금융 주식들이 은행 주식들이 이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밸류업과 관련된 이게 아직도 여전히 저희 주변에 물어보면 테마주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개인 이제 슈퍼개미들 분이나 개인 투자자들 보면 예. 또 아니면 이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큰 그림을 보고 하자라는 분들이 아직은 이게 반반 많이 갈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총선 이후에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 힘을 많이 잃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사실 관련 주식들이 좀 등락은 좀 있긴 했었지만 추세를 깨지거나 완전히 끝났다라는 느낌이보다는 아직까지는 밸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주가 흐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련 정책들,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세제 정책들이 사실 여기서 세제 정책이 조금 더 구체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탄력이 강력하게 좀 받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리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하나의 지수를 한 단계 말 그대로 밸류업을 시켜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일본 밸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했잖아요. 네. 일본이 2012, 13년부터 네. 추진한 거니까 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플랜이고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뭐 금융주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또 내년 내후년에는 다른 어떤 업종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쳐다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또 이번 주는 지난주 후반부터 미증 씨가 그래도 방향을 좀 위로 잘 잡아줬기 때문에 여러 섹터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섹터별로 조금 하나하나 차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에코프로와 네.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네.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캐짐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뭐 혁신 기업들이 갈 때 중간에 왜 크레바스처럼 이 맞습니다. 빙하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전기차 캐즘의 리스크를 좀 고스란히 보여줬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에코 프로를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그 그룹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시겠죠? 네, 어떻게 답답할 거라고 봅니다. 보세요? 예. 일단은 지난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뭐 그렇게 예상한 정도의 안 좋은 실적들이 정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다만 2분기까지는 이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그룹 회사 측에서도 IR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좀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감소들이겠죠. 그렇죠. 예, 너무 이제 한때 이제 우리가 성장할 주식 하나의 섹터나 산업이 성장할 때 긍정적인 점만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말씀하셨던 대로 캐즘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단점 사실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에 이어져 왔었던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그런 국면들이 오다 보니까 주가도 주가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둔화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후폭풍들이 사실 밀려오고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메탈가 관련된 메탈 가격들이 잘 많이 빠졌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주식들이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전기차 섹터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캐즘 구간을 탈출하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구간이 우리가 주식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고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존의 투자 아이디어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과거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지금 사실 결과가 잘 해결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다시 미중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주가에 크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2차 전지 주식이 올라갈 때도 단순하게 이제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린다. 정말 폭발적으로 혁신적으로 팔리지 않는 이상 지금 단순하게 전기차 수요가 회복됐습니다라고 해서는 과거에 그 작년 2023년도에 2차 전지 주식들이 폭발할 때처럼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같습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계속 한 1조 5천억 정도 설비 투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장도 하고 있고 또 자회사와 또 합병하는 그런 역할 좀 이벤트들이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단기적인 거가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설비 투자 이후에 정말 뭔가 혁신적인 이제 재료를 갖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뭔가 정말 이익이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워낙에 강력한 주도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까지 정말 제가 네 가지 꼭지 중에 하나로 가져가자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좀 뭔가 추세를 잡기 위한 그런 기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의 성장주 내지는 주도 업종은 이런 좀 성장통을 겪죠. 네. 굉장히 좀 길게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성장 테마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약간 실적계에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어폐가 있긴 그렇죠. 하지만 소외된 성장주로 조금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소외된 성장주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이 다음 섹터를 좀 짚어봐야 되는 게 그 네이버 카카오 얘기예요. 근데 지난주 내지는 최근에 들어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됐다. 더불어서 이 AI라는 이 성장 어떤 테마에 또 약간 색을 입혀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상황이었는데 네이버가 실적을 상당히 좋게 발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실적은 좋게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것도 사실은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면 모를까. 네. 근데 다만 이번에 실적을 좀 뜯어보면요. 사실 비용 절감 효과가 사실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뭔가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처럼 뭔가 폭발적으로 AI 쪽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AI와 관련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크로바를 발표를 하기로 했었고 사실 작년에 발표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특별한 임팩트를 주고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 부분의 개선 효과나 인력 부분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한 효과가 1분기 실적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이 지금대 가격이면 이제 좀 뭔가 반등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단기 매매나 또는 정말 길게 보는 흐름에서의 뭐 추가 매수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좀 반등하면 추가 매수 물량을 좀 덜어내는 정도의 또 비중 조절과 관련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섹터 자체의 수급도 그렇고 지금 구간에서는 네이버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중립 정도의 저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얘기하면 또 뒤따라오는 게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짧게. 카카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사실 조금 더 네이버보다 조금 더 사실 비전 제시가 좀 더 약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슷한 결과 사실 보고 있고 거의 주가 흐름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거의 주가 흐름은 거의 최근에.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카카오와 네이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로 합쳐도 괜찮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야 이제 어떤 그 네카오라 그래서 다 같이 오를 때는 좀 비중을 둘 다 실으면서 가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는 네카오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와 카카오가 둘 다 보유하고 계신 분이게 되면 한 종목으로 조금은 압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까 2차 전지나 네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면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이 뭐가 있냐면 은근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조선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신규 상장주도 있습니다. 네.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 올해 IPO 상반기에 최대호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우려도 있지만 조선주가 나쁘지 않으니까 최근에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조선주들도 정말 오랫동안 헤맸다가 그랬었죠.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졌던 게 사실 2021년, 2022년부터였거든요. 이제는 개선된다, 이제는 개선된다. 한 3년 네.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비로소 조금씩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상장한 게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고 선박 사후 관리, 쉽게 말해서 AS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거의 네. 뭐 사실 독보적인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룹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선박의 특성상 그다음에 그룹사 간의 그 연계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사업입니다. AS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현대미포전에서 만든 배 선박 같은 경우에는 AS를 당연히 현대 마리솔루션에서 할 그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던가 이제 엔진의 개조라던가 그다음에 선박 운항 효율 개선 사업 부분들이 이제 아마 현대 마린 솔루션에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그런 성장 비전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관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모비스는 사실 좀 상승이 좀 느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긴 하겠고요. 최근 상장 주식들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지 간에 조금 상장 초에 조금 뭐 단기 변동성 이후에 조금 흘러내리는 경향들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든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조금 차익 실현 초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업종은 완전히 다르지만 최근에 APR의 흐름들을 보면 그 엄청 좋았던 흐름들도 결국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잡고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모멘텀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 초기에는 사실 뭐 예측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죠. 그렇죠. 수급이나 심적 영역이 좀 많이 좀 그 심리적인 영역이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초반에는 좀 보수적인 패턴을 보시면서 향후에 수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업종 불문 신규 상장주의 특징을 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초반에 또 특히나 지금 최근에 조선주가 좋다 보니까 빵 떠서 시작하면 막 이게 투자자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시겠지만 결국은 조금 약간 물량 부담이라든지 맞습니다.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 상장하는 그 리스크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의 조정 패턴도 조금은 염두에 두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은 사실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재미없을 시작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아마 월요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휴장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의 심리가 많이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또 오늘만큼은 시장이 좀 많이 강할 걸로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반도체 쪽이나 AI 쪽이 여전히 같이 좋을 걸로 그렇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가 나왔었지만 또 지난 주말간에는 다시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식보다 맞추기 어려운 게 정말 채권 금리 방향인 것 같은데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 AI들이 그전에 상반기 1분기에 성장주 이어갔던 성장 섹터들이 여전히 많이 이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FOMC 이후에 기댈 것들은 결국 실적이긴 한데 그렇죠. 오늘이나 이번 주까지는 당분간 사실 큰 이벤트들이 없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뭐 가장 큰 게 뭐 고려아연이나 셀트리온 정도 있습니다. SK텔레콤 정도 있고요.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 계속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라던가 이제 세부 종목들의 발표가 시작하는데 여전히 올해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건 이익 증가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섹터도 중요하지만 이익 증가율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마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5월달 들어서면 세린메이에 대한 영향들을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네. 이런 부분들의 매물들이 4월 중순부터 사실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좀 자신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실적인데 또 그 안에서 금리까지 받쳐주시니까 반도체 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까지 언급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